어, 이게 이제 부대적인 손실이 있어요. 우리가 자산권 손실 보상에 있어서 부대적 손실 보상이 있다. 그렇죠? 부대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완전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의 대상이 된 재산권의 재산가적 가치뿐만 아니라 취득 원인이 되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이런 게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우리 짜투리 땅이 남는 거 있죠. 공익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짜투리 땅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짜투리 땅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자 공익사업이 이게 원래 땅이 뭐 이렇게 쭉 있었어요. 도로가 이렇게 쫙 나죠. 이렇게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면은 여기 남게 되는 이제 잔여지가 다 잔여지. 이게 원제 10번지였고 이게 11번지, 이게 12번지였다 그러면은 이게 잔여지가 남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자체에서 이 도로를 직권으로 그 지적 분할을 합니다. 지적 분할을. 그러면 10-1, 10-2, 10-3, 11-1, 11-2 예를 들자면 하는 거예요. 11-3, 12-1, 12-2, 12-3.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2, 11-2, 12-2 요거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포함되고 나머지 6필지는 지금 짜투리 땅에 난 겁니다. 이게 잔여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잔여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취득 보상, 취득 매수해 주는 거죠. 매수 보상. 그죠? 그 다음에 짜투리 땅에 남게 되면서 이게 가격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양이나 형상, 이용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사비 보상. 세 가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주거나 짜투리 땅 그의 가격이 감소된 거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사비를 보상해 주거나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대적 손실 보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여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건축물이 네, 이렇게 있고 뭐 이게 지붕이 있고 다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게 반파 여기는 남고 여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공익사업에 편입이 된다. 실제로 이제 이게 반파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지자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짜투리 건물이 남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안방 그 다음에 뭐 부엌 이런 게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완파 다 때려 부신다 그래서 완파 그래서 아니 반파 이게 이제 일부만 하고 여기 이제 공사해가지고 여기 쓸 수 있게끔 한다. 이게 반파. 그런데 이제 통상 이게 과반 이상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이런 거 다 들어가면은 이걸 이제 완파로 봅니다. 완파로 보는데 이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손실 보상도 종전에 이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가 75조에 이 규정이 신설이 돼서 잔여지처럼 잔여 건축물도 일단의 일부가 편입되면서 남게 돼서 종래의 목적도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거를 보상을 하라.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그 법령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75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이 가격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 그죠? 보수비 하는 거 있죠? 이제 시설 개선비 빼고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하는 것보다 사는 게 싸다 그러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그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이전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인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보통 이제 건축물 등 이전에 대한 이전비 보상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보상도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영업 보상이죠. 영업 보상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폐업이 있고요. 하나는 휴업이 있습니다. 폐업, 아예 그만두게 하는 거죠. 휴업, 일반적인 게 휴업이에요. 휴업은 4개월치 보상을 해주고, 폐업은 2년치를 해줍니다. 근데 폐업하면 보상이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폐업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휴업을 보통 하는데요. 폐업하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폐업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배허죠. 배우지의 특수성. 그 다음에 허가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혐오 시설. 이런 경우가 이제 폐업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 이거 우리가 영업보상이라 하고, 영업보상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 시점은 협의 성립 당시, 그 다음에 재결 당시 그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보상으로 이제 최근에 특이한 판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특이한 판례로는 점집, 굿집 이런 데도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수원 팔달지구 보상에서 그런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그런 보상이 되느냐. 그래서 483페이지에서 가설 건축물은 보상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에서 임차인의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또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았는데 가설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상 안 해주고,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판례가 영농 순실에게 산정유지되는 당해 토지에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영농자가 영농의 의사를 갖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 재배한 작물을 말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잠정적 일시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해당 안 된다. 다음에 구도시계획법 14조 2에서 규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집행 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자는 장차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관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역량으로 하여 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 건축물의 철거 자체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영업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 건축물의 이용 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장 수용이죠. 우리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 토지보상법 제74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장 수용. 자, 그래서 확장 수용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확장 수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수용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활까지 해야 된다. 또 동법 제14조 1항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 시행자나 관할 토지 수용인의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판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동소이한 판례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4도 4669에서 72조가 이제 완전 보상에 관한 건데요.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정한 수용 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1항이 정한 이게 잔여지 매수 청구권이죠. 수용 청구. 정한 잔여지 수용 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형성권이 뭡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한다.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 지님으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 수용인의 제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판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대상의 물건에 대한 수용,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이전 수용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상의 상대방, 결국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관계인, 그렇죠? 그 소유자는 뭐 당연히 토지 소유자고요. 관계인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가진 자를 뭐라 그런다? 관계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 계획 근거에 적법하게 설치한 자동차 권시설에 대한 소유권자를 보상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보상이 있죠. 생활보상. 이 생활보상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생활보상은 계속해서 더 많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고, 아까 유시에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1000제곱미터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주 대책 기준,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토지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 그다음에 토지 뭐 이렇게 집 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1000제곱미터에서 지금 400제곱미터로 이제 줄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그 무주택이신 분들은 되게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익사업에 협조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방법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상은 상당히 내 생활 상태를 완전히 이제 저작권 박탈로 해서 망가졌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487페이지 보시면은 이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공투법상 지금 이제 토지보상법이죠.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 원가만의 부담만을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상에 그 내용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학계에서는 이 통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보상의 이제 특색으로 보면 결국은 488페이지 결국은 중간청기 가운데서 생활보상은 일정한 수입, 일정한 이윤 또는 일정한 생활비 등 보상액이 객관적으로 산출되므로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훨씬 그 재산권의 보상 이외에도 훨씬 더 확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 보상하고 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보상은 결국 전국적인 모습이다. 보상 역사에 있어서 최종 단계는 생활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관련된 그 이외의 내용들은 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재산권 보상 이외에 이제 생활 보상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생활 보상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앞으로 국민들이 이제 보상을 받을 때 있어서 어떤 범주 내까지 보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손실보상법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